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다음 주 월요일 무기한 휴진에 들어가는 서울대 의대와 병원 교수 중 40% 이상이 참여 의사를 밝혔습니다. 이튿날인 18일부터는 의사협회 차원의 의료계 집단 휴진도 예고가 돼 있죠. 정부의 대응책 마련과 함께 정치권도 막판 중재에 나섰지만 4년 만의 의료 대란은 불가피해 보입니다. 첫 소식 구나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오는 18일 의료계 집단 휴진에 하루 앞서 서울대병원 등 서울의대 소속 병원 4곳이 모레부터 무기한 휴진에 돌입합니다. 서울대 의대 병원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는 이들 병원의 대면 진료 교수 약 1,000명 중 400명 이상이 동참할 거라고 밝혔습니다. 중증 희귀질환 환자분들께 정말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휴진 기간 동안에도 조금 불편하실 수 있겠지만 가능한 한 차질 없이 진료가 진행될 것입니다. 그러나 한국중증질환연합회는 의료계 갈등에 따른 환자의 피해가 심각한 수준이라며 서울대 비대위에 환자대 의사로 공동 토론회를 열자고 제안했습니다. 반면 온라인 카페인 의대생 학부모 모임은 환자 불편에도 지금은 행동할 때라 강조하며 의대 증원에 더 강하게 맞서라고 주문했습니다. 관련 단체들의 엇갈리는 반응 속에 삼성 서울병원 등을 운영하는 성균관대 의대 교수 비상대책위도 무기한 휴진 논의를 시작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이제 실행 방안까지 다 논제를 올려서 한번 일주일은 걸리지 않을까 싶은데 아마 결의까지는 그 정도. 이미 27일부터 무기한 휴진을 선언한 연세의료원 산하 병원들을 포함해 울산의대와 가톨릭의대 교수단체도 다음 주 총의를 모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른바 빅5로 통하는 주요 상급 종합병원들의 무기한 휴진이 확산될 조짐입니다. 20개 의대가 모인 전국 의대교수 비상대책위도 18일 의사협회 주간 휴진 참여는 물론 각 병원의 추가 휴진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내일 한덕수 총리 주재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열어 대응책을 점검하기로 했습니다. 또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야당 의원들은 내일 서울대 의대 병원 교수들과 면담하는 등 정치권에서도 막판 중재에 나섰습니다. MBC 뉴스 구나연입니다.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을 부인하며 언론은 검찰의 애완견이라고 한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발언을 두고 정치권의 공방이 거칠어지고 있습니다. 검찰이 소설에 가까운 창작을 했다는 민주당의 공세에 대해 국민의힘에선 당권 유력 주자들이 일제히 나서 감옥이 두려운 것, 독재자 예행 연습이란 원색적인 비난을 쏟아냈습니다. 김지인 기자입니다. 마치 검찰의 애완견처럼 희대의 조작 사건으로 결국은 밝혀질 것입니다. 민주당은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이 검찰 독재 정권의 조작 수사라며 거듭 날을 세웠습니다. 검찰이 제3자 뇌물 혐의를 적용한 대북 송금이 쌍방울의 주가 조작용이었다는 취지의 국정원 보고서 등을 거론하며 이승만 정권 당시 간첩으로 몰려 사형당한 조봉암 사건처럼 역사의 오점으로 남을 것이라고 몰아붙였습니다. 이재명 대표 한 사람을 죽이기 위해 증거를 왜곡하고 증언은 조작되었으며 소설에 가까운 이 혐의를 창작해 기소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표를 부정부패 범죄 피의자로 규정하고 민주당이 이재명 방탄을 향해 폭주하고 있다고 거칠게 맞받았습니다. 언론을 길들이면서 권력을 동원해 감옥행을 피하려는 이재명 대표의 행태는 전형적인 범죄자의 모습으로 비칠 뿐입니다. 차기 당대표 후보로 거론되는 유력 주자들도 일제히 가세했습니다. 독재자 예행 연습, 감옥이 두려운 것, 검찰 애완견 특검법 발의가 걱정될 정도라는 원색적인 비난과 저런 사람이 대통령 되면 나라가 망하겠구나란 비아냥이 쏟아졌습니다. 전당대회를 앞두고 이 대표와 대립각을 세워 존재감을 키우려는 거란 해석도 나오는데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 역시 형사 피고인이 대통령이 돼도 재판은 중단되지 않는다며 연일 사법 리스크를 겨냥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이른바 대장동 사건에 대북 송금 의혹을 더해 서울과 수원으로 가며 11개 혐의로 4개의 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이 가운데 지난 대선 당시 허위 발언을 했다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은 이르면 9월 1심 판단이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MBC 뉴스 김지인입니다. 오늘 오후 부산의 한 지하철역에서는 폭발물로 의심되는 물체가 발견돼 부산 지하철 2호선 전체가 40분간 운행을 중단했습니다. 다행히 폭발물은 아니었는데
주말에 지하철 이용객들이 큰 불편을 겪었습니다. 이혜성 기자입니다. 군함역에 폭발물로 의심되는 물체가 발견되어 열차가 잠시 정차하고 있습니다. 부산 지하철 2호선 군함역에서 폭발물 처리반이 승강장 의자 뒤를 유심히 살펴보고 있습니다. 구리판이 들어간 2개의 플라스틱 병에 전선이 이어져 있고 타이머가 연결된 물체가 발견된 겁니다. 육안으로 볼 때 시계가 있고 그 전선으로 A, B 양쪽 부분이 이렇게 연결되어 있고 해서 일반 폭발물이나 이런 것과 유사한 형태의 어떤 물체라서. 경찰 폭발물 처리반이 확인한 결과 학교 과학 시간에 사용하는 소금물 연료전지 실험 장치로 확인됐습니다. 하지만 한때 수색 작업 여파로 부산 지하철 2호선 전체 운행이 40분간 중단됐고 군함역은 2시간 가까이 열차가 서지 않고 통과했습니다. 앞서 부산에서는 어제도 부산대와 부산대병원을 폭파하겠다는 메일이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서기도 했습니다. 확인 결과 폭발물로 추정되는 물건은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경찰은 이곳 말고도 전국 공공기관 100여 곳에도 같은 메일이 간 것을 확인하고 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혜선입니다. 이어서 주말 사건 사고 전해드립니다. 한강 다리 위에 무선 조종 비행기가 떨어져 한때 교통체증이 빚어졌습니다. 동해 고속도로에서는 대형 화물차와 관광버스 등이 연이어 추돌해 40명이 넘는 사람들이 다쳤습니다. 김지성 기자입니다. 다리 위 도로 중앙에 소방차가 세워져 있고 오가는 차량들이 천천히 지나갑니다. 경찰관과 소방관들이 도로 한켠에 놓인 무선 조종 비행기도 살펴봅니다. 오늘 오후 1시쯤 서울 가양대교 북단 부근에서 길이 1m가량의 무선 조종 비행기가 떨어졌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무인 비행기 기체가 파손된 상태로 떨어져 있었고 파편들도 엄청 널브러져 있었고 연기가 엄청 많이 나고 있는 게 보이는 거예요. 경찰 조사 결과 추락 지점과 약 1km 떨어진 한강변의 한 드론 비행장에서 한 시민이 조종을 하던 무선 비행기였던 걸로 확인됐습니다. 승인 받아서 운행을 한 거, 조종 미숙으로 해서 추락한 거라 대공 혐의점도 없습니다. 이 사고로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오후 한때 교통체증이 빚어졌습니다. 화물트럭 앞부분과 관광버스 뒷부분이 심하게 찌그러져 있습니다. 오늘 오후 4시쯤 강릉시 동해 고속도로 속초 방향 60km 지점에서 관광버스와 트럭, 승용차 등 차량 4대가 잇따라 부딪혔습니다. 이 사고로 관광버스 승객을 비롯해 47명이 다쳤습니다. 서울 강서경찰서는 교제 중인 여성을 폭행한 혐의로 20대 남성을 긴급 체포했습니다. 이 남성은 여자친구의 얼굴과 몸을 심하게 때려 장기가 손상될 정도의 부상을 입힌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어제 새벽 서울의 한 병원에서 심한 폭행을 당한 것으로 보이는 여성이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해 가해 남성을 찾아 붙잡았습니다. 경찰은 이 남성에 대해 중상해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MBC 뉴스 김지성입니다. 이스라엘과 레바논의 무장정파 헤즈볼라의 무력 충돌이 격화되는 가운데 이스라엘군이 색다른 무기를 꺼내들었습니다. 스텔스 전투기 같은 첨단 무기가 아닌 중세 시대에 쓰이던 투석기와 불화살인데요. 전봉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이스라엘과 레바논의 국경. 방벽 옆에서 이스라엘군이 국경 너머로 불덩어리를 쏘아보냅니다. 줄과 지렛대를 이용해 쏘는 투석기입니다. 심지어 불화살을 쏘는 이스라엘 병차의 모습도 공개됐습니다. 가자 전쟁 이후 레바논에 있는 헤즈볼라 무장 세력과도 격렬한 전투를 벌이고 있는 이스라엘군이 새로 내놓은 무기들입니다. 헤즈볼라는 현지 시간 12일 하루에만 이스라엘 군기지에 250발의 로켓을 발사해 최대 규모 공격을 감행했습니다. 이런 로켓 발사대를 찾기 위한 이스라엘군의 신무기가 투석기입니다. I think they're using it to clear foliage between the border of Israel and Lebanon because they want to make sure that there's enough standoff where people cannot find cover and concealment prior to approaching the wall. 일부 네티즌들은 이스라엘군이 중세로 돌아갔다고 비웃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예비군이 제작한 것으로 알려진 이 투석기는 영화 등에서 재현된 중세 투석기에 비하면 신소재를 사용해 더 작고 강력합니다. 투석기에도 의존하게 된 건 역설적으로 적인 헤즈볼라가 첨단 무기로 강해졌기 때문입니다. 헤즈볼라는 유도 미사일로 이스라엘이 자랑하는 아이언돔 포대를 최근 파괴했고
심지어 전투기를 4차례나 대공 레이더로 조준해 이스라엘을 긴장시켰습니다. 때문에 수풀을 태워 은신한 헤즈볼라를 찾는 게 급선무가 된 것이지만 국경지대 주민들 입장에선 일부러 산불을 내는 것이라 위협적입니다. 특히 이스라엘군은 불이 잘 붙도록 인체에 치명적인 비인도적 무기 백린탄도 쓰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미 헤즈볼라와 이스라엘 간의 전투로 민간인 피해도 날로 커져 레바논 시민은 80명, 이스라엘 시민은 10명이 숨졌습니다. MBC 뉴스 전봉기입니다. 이탈리아에서 열리고 있는 G7 정상회의에서 미국 바이든 대통령이 혼자 자리에서 이탈하는 듯한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인지력에 문제가 생긴 거 아니냐며 트럼프 전 대통령 측이 영상을 퍼뜨리고 있는데요. 트럼프는 생일을 맞아 78살이 됐고 바이든과는 3살 차이입니다. 워싱턴에서 김수진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낙하산을 탄 군인들이 G7 주요 7개국의 국기를 펼쳐들고 강화합니다. 정상들은 고개를 들어 바라봅니다. 박수를 치며 낙하 군인을 맞이하던 정상들. 그런데 바이든 대통령이 갑자기 대열을 이탈해 걸어갑니다. 혼자 뒤쪽을 바라보다가 이탈리아 멜로니 총리의 안내를 받고 돌아왔습니다. 공화당은 바이든은 대체 뭘 하고 있냐며 이 영상을 X에 올렸고 5시간 만에 조회수가 300만이 넘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선거본부는 마치 뇌사 상태 좀비 같다며 비난했습니다. 바이든이 뒤쪽의 군인에게 인사하려 했다는 말이 전해졌지만 논란은 확산되고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종종 엉뚱한 곳을 응시하거나 말실수를 해서 인지력이 저하된 것 아니냐는 지적을 받아왔습니다. And he's all gaga. Then he walks off the stage. But he's supposed to walk that way. Go around. Where am I? 하지만 트럼프 역시 한 살을 더 먹어 78번째 생일을 맞았습니다. 바이든보다는 덜하지만 역시 고령 논란에서 자유롭지 않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트럼프 생일 축하 글을 올리고 나이는 숫자일 뿐이지만 이번 선거는 선택의 문제라고 강조했습니다. And this election is most certainly not about age. It's about the character of the person leading our country. 여론조사를 보면 미국의 유권자들은 바이든의 나이를 더 우려하고 있는데요. 둘 중 누가 되든 미국 역사상 최고령 대통령이 됩니다. 워싱턴에서 MBC 뉴스 김수진입니다. 지난달 고용률이 처음으로 70%를 기록했는데요. 10명 중 7명이 취업 상태라는 건데 잘 들여다보면 고령화로 인해 일하는 노인은 늘어났지만 20대 청년층의 일자리는 줄었습니다. 정혜인 기자가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분홍색 조끼 차림의 미화원들이 집게를 들고 길가를 청소합니다. 대부분 70대, 80대 노인들입니다. 구청이 제공하는 10개월 단위 노인 단기 일자리에 참여한 건데 경쟁률은 3대 1에 달합니다. 그런 일자리 좀 구해줘라. 이런 얘기 듣고 있을 때마다 굉장히 뿌듯하고. 지난해 노인 일자리 참여자는 92만 명으로 100만 명에 육박했습니다. 지난달의 경우 60살 이상 취업자는 1년 전보다 26만 5천 명 증가했습니다. 일하는 고령층이 늘면서 지난달 고용률은 최초로 70%를 넘었습니다. 10명 중 7명이 취업 중이라는 건데 청년층에게는 와닿지 않습니다. 한 2, 3년 전까지만 해도 똑같은 포트폴리오면 어디까지 갔는데 이제는 거기도 가기 힘들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많고 점점 뽑는 사람 신입은 안 뽑고. 실제로 지난달 15살 이상 29살 이하 청년 취업자는 1년 전보다 17만 3천 명 줄었습니다. 2021년 1월 이후 감소폭이 가장 큽니다. 취업이 될 때까지 졸업을 미루거나 각종 경력이나 자격을 쌓는 기간도 길어진 탓입니다. 청년층의 눈높이를 지적하기도 하지만 20대 첫 일자리 임금이 200만 원 이하인 경우가 절반에 달하는 등 양극화가 심해지고 기업이 경력자를 선호하는 것도 원인입니다. 주변에 2년을 아예 길게 잡고 하는 분들이 많아서 스펙을 좀 더 쌓아야 하기 때문에 뭐 자격증을 준비한다든지 아니면 고용률이 올라간 건 단순 노무, 단기 일자리 중심으로 노인 취업자 수가 증가한 덕분인데 젊은 층의 고용 사정은 좀처럼 나아지지 않고 있습니다. MBC 뉴스 정혜인입니다.
가짜 3.3, 무늬만 3.3. 실질적으로는 근로자로 일하면서 계약서 상으로는 3.3%의 사업소득세를 내는 개인 사업자들을 지칭하는 용어입니다. 분명 사용자와 근로자 관계인데 계약을 사업자와 사업자로 맺고 일을 하는 건데요. 실제 노동 현장에서 가짜 3.3 계약은 어떤 꼼수로 작용할까요? 차주혁 노동 전문 기자가 알려드립니다. 아이 첫돌부터 시작한 맞벌이. 아내가 퇴근하면 남편은 물류센터로 출근했습니다. 와이프한테 넘겨주고 제가 출근할 수 있는 시간이니까. 저녁 7시부터 새벽 3시. 야간 고정으로 일주일 6, 7일씩 일했습니다. 계약서는 매일 새로 썼습니다. 실질적인 근로자를 개인 사업자로 위장한 이른바 가짜 3.3 계약입니다. 월급이 아니고 일당제다 보니까 그걸 끊어버리면 생활이 안 되는 거죠. 만 1년을 넘기자 퇴직금을 받을 권리가 생겼습니다. 그러자 회사는 퇴직 합의서라는 걸 내밀었습니다. 위로금 50만 원만 받고 1년 5개월치 퇴직금을 포기하라는 각서였습니다. 고용노동부에서는 뭐 주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여기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냥 주기 싫어요. 퇴직금 자체를. 서명하지 않으면 더 이상 근무할 수 없다고도 했습니다. 이걸 안 쓰게 되면 퇴직 처리를 하신다니까. 그렇죠. 그만 부당해 보면 아닙니다. 이동직에 부당한 건 어디서 있어요? 하루하루 계약인데. 퇴직금을 포기하든지 아니면 퇴직하라는 각서. 법적 효력이 있을까? 없다는 걸 업체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만약에 이걸 작성을 하셨어도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하게 되면 아마 전혀 이게 무용지물일 거예요. 그런데도 퇴직금 대상자 5명 중 4명이 그 자리에서 서명했습니다. 네네, 적어냈어요. 안 그러면 퇴직을 해야 된다고 해서 바로 근무 신청해서 아예 빼버리더라고요. 거부했던 박 씨만 해고됐습니다. 행정소송하지 말고 아무것도 하지 말아라. 그리고 비밀준수, 뭐 회사에 대한 어떠한 발언도 넌 하면 안 된다. 이게 그냥 거전 노예계약서 아닌가요? 최저임금, 주 52시간제, 퇴직금 해고 제한. 노동법이 보장하는 각종 권리는 근로계약을 맺은 근로자에게만 적용됩니다. 가짜 3.3 계약을 맺으면 개인 사업자 신분이라 형식적으로는 권리가 없습니다. 하지만 법적으로 더 중요한 건 계약서의 형태가 아닌 실질적인 근로자성입니다. 프리랜서 계약, 3.3% 계약이라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봤을 때는 이제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이제 근로계약이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실제로 노동법, 근로기준법, 퇴직금법 보장법이 적용되는 이제 근로자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방송을 하루 앞둔 어제 오후, 해당 업체 측은 박 씨에게 369만 원을 입금했습니다. 1년 5개월치 퇴직금 액수와 일치합니다. 저희 회사에서는 퇴직금이라고 안 해요. 프리랜서인데 계약 퇴직 위로금이라는 이름으로 나가요. 50만 원 합의서에 서명했던 나머지 4명에게도 적법한 금액을 지급하겠다고 했습니다. 가짜 3.3 계약으로 위장했지만 실질적인 근로자란 사실을 업체도 알고 있는 겁니다. MBC 뉴스 차주혁입니다. 올여름 시원한 실내에서 연극 한 편 보시는 거 어떨까요? 고전 연극 작품들이 대극장에 대거 오릅니다. 특히 7, 80대 원로 배우들이 무대를 가득 채우는데요. 최선을 다한 연기가 곧 숙명이라는 배우들을 임소정 기자가 만나고 왔습니다. 절구를 찍듯 한마디씩 주고받는 대사에 단추나 채우시지. 아, 그렇구나. 아무리 작은 거라도 소리 하면 안 되지. 객석에선 웃음이 터져 나옵니다. 고목 한 그루만 덩그러니 놓인 무대. 신구, 박근형 두 노장 배우의 대사와 움직임이 140분간 무대를 오롯이 채웁니다. 진짜로 힘이 들어요. 그렇지만 그걸 소화내지 못하면 연기가 안 되니까. 작년 말부터 6개월째 계속되는 전국 공연은 80회 넘게 전석 매진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형님, 우리가 혹시 늙은 아이돌 아닐까요? 맞는 것 같은데요? 아흔을 바라보는 나이. 두 배우 연기 경력이 도합 130년이지만 이번 작품은 처음입니다. 언제 올지 모를 고도를 하염없이 기다리는 고고와 디디처럼 연기만 보고 달려갑니다. 우리 모두는 미치광이로 태어난다.
그중에 몇몇은 죽을 때까지 미쳐 있다. 천 가지 역할 다 하고 싶죠. 도전하고 싶고 나이 먹어간다는 게 조금 서운하죠. 시작과 끝을 여닫는 묵직한 외침. 어두워, 춥다, 뼈가 시리도록 추워. 배우 1, 2 역의 박정자, 손숙 배우입니다. 400년 된 고전 햄릿. 연극 경력 60년의 원로들이 조연과 앙상블을, 젊은 배우들이 주연을 맡았습니다. 47년 전 햄릿으로 무대에 올랐던 배우 정동환은 조연 클로디어스 역할로 78년생 햄릿과 마주섰습니다. 작고 큰 역할은 없다. 여기서 보면은 그 역할이 결코 작지 않다는 걸 알게 된단 말이죠. 값어치가 아닌 가치를 위해 반세기 넘도록 새로운 무대를 만들어간다는 노장들. 관객들이 그들에게 기꺼이 기립박수를 보내는 이유입니다. 새롭게 매번 최선을 다하는 게 연극의 숙명이고 또 배우들의 책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늘 살아 있습니다. MBC 뉴스 임소정입니다. 최상병 순직 사건의 진상규명과 전 해병대 수사단장 박정훈 대령의 명예회복을 촉구하는 5번째 연대행군이 오늘 진행됐습니다. 박정훈 전 수사단장은 해병대 예비역 모임을 통해 낸 메시지에서 최상병이 떠난 지 1년이 됐지만 책임자 처벌은 더디기만 하다며 다음 주 최상병 특검법 관련 청문회에 출석해 직접 진실을 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행진은 오늘 대법원을 시작으로 고위공직자 범죄 수사처를 지나 성균관대역까지 약 27km 구간에서 진행됐습니다. 서울 광장에 있는 이태원 참사 분향소가 내일 옮겨집니다. 새로운 분향소는 서울시가 소유한 을지로 입구역 부근 불임빌딩 1층에 마련돼 오는 11월 2일까지 운영됩니다. 유가족 측은 이태원 참사 100일째인 지난해 2월부터 서울 광장에 분향소를 운영해 왔는데 서울시와 50여 차례에 걸친 협의 끝에 분향소를 이전하기로 협의했습니다. 북한에서 최고 지도자의 초상화는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하죠. 최근 북한에서 김정은 위원장과 김일성, 김정일 3대의 초상화를 나란히 걸었고 마르크스와 레닌의 초상화도 다시 내걸었다는데요. 그 의미가 무엇인지 통일전망대 최유찬 기자가 살펴봤습니다. 지난 2003년 대구 하계 유니버시아드를 맞아 방한한 북한 응원단은 현수막 속 김정일 위원장 사진이 비에 젖는다며 울먹이며 항의했습니다. 이제 비가 오면 우리 상관 영상이 젖어준단 말입니다. 우리 이걸 보고 절대로 그냥 갈 수 없습니다. 북한 매체들은 불 속에 뛰어들어 김일성, 김정일의 초상화를 꺼내려다 숨진 이들을 영웅으로 추켜 세우기도 합니다. 불 속에 뛰어들어 졸슬위인들의 용상 미술 작품을 안전하게 모셔내오고 희생된 리철근 열사. 북한이 헌법보다 중시한다는 유일사상 체계 확립의 10대 원칙에도 수령의 초상화 등을 모신 작품을 철저히 보위해야 한다 규정하고 주민들은 최고 지도자의 초상을 목숨처럼 귀중하게 여기곤 합니다. 지난달 열린 노동당 중앙간부학교 준공식. 건물 오른쪽 외벽에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의 초상화가, 반대편에는 마르크스와 레닌의 초상화가 마주보고 배치됐습니다. 교실에도 3대의 초상화가 나란히 걸렸습니다. 모자이크 벽화가 공개된 적은 있었지만 3대의 초상화가 나란히 걸린 건 처음입니다. 선대와 같은 위상에서 통치를 하는 그런 지도자라는 위상, 이걸 주민들에게 대대적으로 인식시키는 그런데 김정은의 이른바 초상화 정치는 선대인 김정일에 비하면 시기가 훨씬 늦습니다. 김정일은 1974년 후기자로 내정된 이듬해부터 초상화가 함께 걸렸는데 김정은은 집권 12년 만에야 걸었습니다. 집권 초 상대적으로 취약한 지지 기반 탓에 신중을 기했고 12년 통치의 자신감에서 취한 조치라는 해석입니다. 김정은에 대해서 공감대가 없겠죠. 공감대를 확보하기 위해서 장기간에 이제 거친 정책들이 수립이 됐고 북한 주민들에게 좀 더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을 이제 만들어 놓은 거죠. 세습 체계를 확립하고 주체 사상을 강조하며 마르크스 레닌주의에 다소 비판적으로 접근했던 북한이 마르크스와 레닌의 초상화를 다시 내건 것도 이례적입니다.
대내외 환경 변화 속에 북한의 뿌리가 사회주의 진영의 보편적 기반에 닿아 있음을 부각하는 의미란 분석이 나옵니다. 국제주의적 보편성 그리고 전 세계의 일종의 이제 반제국주의적 정서 이 두 개를 대변하는 이제 상징물을 걸었다는 의미도 갖고 있다. 결국 최근 북한의 소위 초상화 정치는 김 위원장 자신이 선대와 같은 반열에 올랐음을 드러내면서 사회주의권 국가와의 연대를 강조하기 위한 의도로 풀이됩니다. MBC 뉴스 최유찬입니다. 토요일 밤 스포츠 뉴스입니다. 근대 5종의 기대주 성승민 선수가 우리 여자 선수로는 처음으로 세계선수권 개인전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파리올림픽 출전권까지 획득해 기쁨이 2배가 됐습니다. 김수근 기자가 보도합니다. 결승전을 앞두고 최고 기온이 섭씨 40도에 육박해 선수들은 컨디션 조절에 애를 먹었습니다. 하지만 기대주 성승민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승마와 펜싱, 수영 모두 3위 이내에 고른 성적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사격과 달리기를 함께하는 마지막 메이저런에서 가장 먼저 출발할 수 있었습니다. 세 번째 사격까지 2위 그룹에 10초 이상 앞섰지만 네 번째 사격에서 주춤하는 바람에 2위였던 헝가리의 구지에 추격을 허용했습니다. 두 선수는 거의 동시에 사격을 마친 뒤 나란히 마지막 질주를 시작했습니다. 치열한 승부 속에서 상대 선수가 제발에 걸려 넘어지려 하자 성승민이 잠시 도와주려는 자세를 취하기도 했습니다. 엎치락 뒤치락, 한 치 앞도 알 수 없는 승부에서 성승민은 마지막 코너에서 힘을 짜내 가장 먼저 결승선을 통과했습니다. 한국 여자 선수 사상 최초의 세계선수권 개인전 금메달을 따내면서 2021년 국가대표가 된 지 2년 반 만에 파리올림픽 출전권까지 따냈습니다. 개인전 처음으로 금메달을 따서 너무 영광스럽고 제 자신에게 너무 자랑스럽고 올림픽 전에 좋은 느낌으로 이제 한국에 돌아갈 수 있어서 여자 계주에 이어 대회 2관왕에 오른 성승민은 내일 귀국해 올림픽 준비에 돌입합니다. MBC 뉴스 김수근입니다. 프로야구에서는 SSG의 괴물 신인 박지환 선수가 변함없이 뜨거운 타격감을 과시했습니다. 어제까지 이번 주 리그 최다인 10개의 안타를 몰아친 박지환. 오늘도 말 그대로 미친 타격이었습니다. 2회 안타를 치고 나가서 도루에 성공했고요. 곧바로 후속 타자의 안타에 득점까지 해냅니다. 5회는 투아웃 1, 2루 기회에 나섰는데요. 이번엔 야무진 타격으로 적시타까지 만듭니다. 신인이라고는 믿기지 않는 활약입니다. 삼성 이성규가 6회 동점 솔로포를 터뜨립니다. 자신의 한 시즌 최다인 11호 홈런. 다음 타자 이재현의 타구도 큼지막하게 넘어가는데요. 여기에 구자욱까지. KBO 리그에서 2년 만에 나온 세 타자 연속 홈런이었습니다. NBA 결승에서 댈러스가 3연패 뒤 첫 승을 거뒀습니다. 팀의 에이스 돈치치가 몸을 날린 플레이로 팀의 승리를 이끌었습니다. 토요일 밤 스포츠 뉴스였습니다. 장마가 시작되기 전 이 시기에 대기가 굉장히 불안정합니다. 지금도 기압 고래 영향으로 수도권 지방 곳곳에는 비가 이어지고 있고요. 강원 내륙과 산지, 충청과 남부지방에는 소나기가 오는 곳이 있는데요. 울산 등지에는 호우주의보도 발령 중에 있습니다. 이들 지역 늦은 밤까지 벼락과 돌풍을 동반해 세차게 쏟아질 수 있겠고 일부 우박이 떨어지는 곳도 있겠습니다. 밤사이에는 먹구름이 모두 물러나면서 휴일인 내일은 전국에서 다시 파란 하늘이 드러날 텐데요. 오후 내내 땡볕 더위가 기승을 부리겠습니다. 대구의 낮 기온이 31도까지 치솟겠고 중부지방도 내일은 서울이 30도까지 오르는 등 한여름을 방불케 하는 날씨니까요. 더위에 지치지 않도록 건강관리 잘해주셔야겠습니다. 내일 전국 하늘 대체로 맑겠고 땡볕이 강하게 내리쬐겠습니다. 자외선 지수도 매우 높은 단계까지 치솟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 보시면 서울이 19도, 청주 20도 선에서 시작하겠습니다. 한낮의 기온은 쑥쑥 올라서 서울 30도, 대전 30도, 창원은 32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전국 내륙에 대체로 구름만 지나는 날씨를 보이겠고요. 주 중반에는 33도 안팎의 폭염이 다시 찾아올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토요일 뉴스데스크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